파이팅 대지입니다. 4부를 시작합니다. 수요일 정치권 속사정 모두를 풀어내는 정치 비하인드.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원석 전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두 분 전 의원이시네요. 감사합니다. 여야가 22대 첫 단추부터 깨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국민의힘이 국회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데요. 이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예견된 일이죠. 민주당은 어쨌든 국회에서 이번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유일한 목적이 아마 이재명 대표를 교도소에 보내지 않는 것이 유일한 목표로 지금 삼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 자체가 원래부터 그렇게 이상한 정당이 되진 않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당대표가 되고 또 이재명 대표 체제로 요즘 뭐 일극 체제라는 말을 하던데요. 왜 일극 체제라고 말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1인 지배 체제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의사가 곧 민주당 의사고 명심이 천심이다 이런 당이잖아요. 명심이 천심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는 교도소에 가지 않고 끝까지 버텨서 대통령이 되면 결국 자신의 그 형사 사건도 무마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민주당이 그래 끌려가죠. 그러면 국회도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기 가장 좋은 방법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그렇게 자신들이 손에 넣어야 법안도 마음대로 통과시키고 또 그 특검법 또 판사를 나중에 탄핵을 해서 재판을 하는 것을 또 중단시킬 수도 있겠죠. 뭐 이런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하기 위해서 이제 국회를 이렇게 구성했는데 예견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런 상황을 국민의힘이 제대로 대응을 할 수 있을까? 그에 대해서 좀 걱정스럽죠. 어떻습니까? 법사위, 운영이, 과방위 다 가져갔습니다. 이제 매번 국회가 시작되면 원구성 협상하는 과정에서 늘 있었던 일인데요. 지금 긴급 재난 문자가 왔습니다. 이게 저희가 한 게 아니고 방송에서 다 소리를 줄였는데 지금 저는 안 오잖아요. 무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무음이었는데 긴급 재난 문자. 지진 발생했다는 13대 국회 이래로 원구성에 평균 43일 정도 걸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번만 사실은 예외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매번 진통이 있었고 이번에는 오히려 민주당이 독주하면서 원구성이 빨리 될 수 있는 역설적인 상황인데요. 근데 어쨌든 국회를 이렇게 파행으로 시작하는 게 누구에게도 좋지 않은 거죠. 여당에게도 좋지 않고 야당에게도 좋지 않고. 그런데다가 지금 여당이 뭐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이콧을 하겠다. 야당한테는 보이콧이 전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에 무한 책임을 지는 여당에게는 보이콧은 카드가 될 수 없고요. 어쨌든 여당은 국정감사도 해야 되고 예산도 통과시켜야 되고 국정 운영의 성과를 내려면 국회에서 입법과 예산으로 뭔가의 결과를 만들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게 시행령을 통해서 내지는 행정부를 불러다가 당 특위를 통해서 국회를 대체할 수가 있겠습니까?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총선 결과가 이렇게 현격한 힘의 차이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야당이 뭐 법사위 과방위 운영이 다 하겠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7개 상임위도 뭐 국방위 외통위 기재위 포함해서 여당이 반드시 확보해야 될 중요한 상임위들이기 때문에 힘의 열세를 인정하고 저는 국회 복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앞서 이제 이재명 방탄을 위한 독주 아니에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방탄이 안 돼요 국회에서. 이미 이제 다 기소가 돼서 재판에 넘어갔기 때문에 무슨 그 재판을 중단시킬 수 있는 새로운 입법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쟁점 법안으로 최우선 처리하겠다는 법안들도 보면 최혜병 특검법이나 방송 3법이나 또 김건희 특검법이나 이런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이재명 방탄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 아니고 민주당이 만약 그렇게까지 이를테면 이재명 대표의 수사 기소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특검법을 통과시키려고 한다. 예를 들어 지금 대북송금 특검법 같은 경우에 제출을 하겠다고 하는데 설득력이 별로 없잖아요. 누가 봐도 그걸 특검법으로 처리하겠다는 게.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런 점이 부각이 되면 역풍이 불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그런 걸 의식하고 있으리라고 보고요. 지금 어쨌든 여당이 뾰족한 수가 없다. 뾰족한 수가 없으면 일단은 지금 상황을 인정하고
국회 운영에 참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뭐 줄 때 받아라. 정청래 최고위원이 그러는데요. 진짜 뭐 줄 때 받아야 되는 뭐 그런 상황까지 가는 겁니까? 국민의힘도 뭔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 앞에서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난처한 상황인데요. 그렇죠. 민주당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한 달쯤 지나면 분명히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네. 잡담하면서 표결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뻔하기 때문에 이 상황을 아무리 지금 국민의힘에서 부당하다 이런 비분관계하면서 뭐 삭발하자 의원직 총사퇴하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해도 결과는 한 달쯤 후에는 본회의장에 가 있다는 거죠. 그래도 뭐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힘 빠지는 소리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게 뭐 현실이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부당한지 그리고 얼마나 잘못되고 있는 것인지를 국민들께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그래도 우리가 국회에 가서 그 국회 내에서 우리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결론까지 가는 과정을 상당히 여당이 잘 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기상청에서 들어온 지진 속보를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막 계속 울렸는데요. 오늘 오전 8시 26분 전북 부안군 남남서쪽 4km 지역에 규모 4.7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 중에 재난 문자 알림 소리 나간 부분 다시 한번 청취자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진 속보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보니까요. 오히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박찬대 원내대표를 만나서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를 조건으로 여당의 법사위를 돌려주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제안도 못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게요.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쨌든 거부권을 대통령이 행사했고 제2요구 또 이제 제2에서 부결된 그런 법안이기 때문에 먼저 이걸 제안하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대통령실의 입장이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해병 특검법 관련해서는 만약 이게 국회를 통과하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지금까지 상황은 그런데요. 이걸 협상 카드로 제시하기 어려웠을 텐데 천하람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도 뭐 신박한 제안이다. 한번 생각해 보자. 라고는 했지만 사실상 그 제안을 수용할 것 같지는 않아요. 거부했죠. 일단 뭐 국민의힘에서 그 법안을 수용한다는 담보도 없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안 한다는 담보도 없기 때문에 선뜻 그걸 수용하기가 어렵고 그게 쟁점이 최해병 특검법 하나라면 모르겠는데 지금 뭐 방송법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법사위에 속도 전환을 하겠다라는 법안들을 갖고 있어서 뭐 이런 제안을 해볼 수는 있으나 이걸로 이제 여야가 합의를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쉬운 대목은 그런 거죠. 어차피 이게 예견된 상황이었다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어떤 협상 전략, 어떤 대응 전략으로 이 상황을 돌파할지에 대해서 좀 명료하게 계획이 서 있어야 되는데 이를테면 법사위를 주더라도 다른 뭐 이 과방이나 운영이나 특히 운영위 같은 경우에 여당 입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통령실을 관장하기 때문에 그거라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협상력을 발휘했어야 되는데 이게 뭐 법사위 아니면은 우리는 다 뭐 보이콧하겠다. 이런 식의 대응으로 비춰져서 뭐랄까요? 그 추경호 원내대표를 포함한 지금 원내 지도부의 그 전략 부재가 낳은 결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천하람 의원이 제기한 것은 사실 양당에서 다 수용하기 어려운 이야기죠. 그래서 뭐 그냥 언론에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것으로 끝이 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이미 민주당에서 당내에서 최강성 아마 당대 최강성인 정청래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선출을 하고 정청래 의원이 아마 종횡무진하면서 법사위원장의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텐데 민주당이 내놓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만 그렇게 한 것이죠. 더군다나 앞으로 수많은 쟁점 법안들이 결국은 국회에서 의결되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그래서 제2해서 폐기가 되든 또는 통과될 수도 있겠죠. 그런 과정을 계속 거칠 텐데요. 이렇게 되면 사실 양당 공이 국민들에게 설득을 할 겁니다. 이것이 잘 되었다 잘못되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우리가 현대 민주주의 국가가 이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우리도 대의민주주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국민들이
저 생업에 종사하면서 정치 잘하는 국회의원들 뽑아서 정치를 하라 했는데 국회의원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계속 싸우면서 전부 국민들한테 이거 해결해 달라고 손 내미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대의민주주의가 몰락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정치는 명분인데 국민의힘에서 좀 무력하게 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준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네, 알겠습니다. 지금 PD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전 기상청에서 들어온 지진 속보 추가로 전해드립니다. 규모 4.8의 지진이 전북 부안군 남남서쪽 4km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지진 발생 인근 지역은 일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여진 등에 대한 정보는 이어지는 뉴스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에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이 생방송에 지진이 나서 속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종결 처리했습니다. 또 마침 윤 대통령 내외가 순방을 간 직후 발표가 나와서 오비락 또 논란이 예상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예. 어젯밤에 월드컵 2차 예선 중국과의 축구 경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월드컵이었군요. 네. 저희가 1대0으로 이겨서 국민들이 좋아하셨을 텐데요. 축구에 비유하자면 네. 국민권익위가 지금까지 침대 축구를 하다가 갑자기 호루라기 불면서 경기 끝났다고 선언하는 그런 꼴이 아닌가 싶어요. 아, 그래요? 이게 이제 신고된 지가 6개월이 지났고 예. 제대로 조사도 안 했습니다. 이를테면 명품백을 제공했다는 그 최 목사를 예. 한 번도 불러서 조사하지 않았고요. 그와 관련된 관련자들, 뭐 윤 대통령 포함해서 예. 제대로 조사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게 이제 새로운 증거가 없다. 예. 그리고 이 위법 사항이 없다. 뭐 이러면서 처벌 조항이 없다. 이렇게 종결 선언을 했는데 네. 청탁금지법상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 처벌 조항이 없다는 걸 몰랐습니까? 다 알았잖아요. 그럼 이걸 왜 6개월이나 끌었죠. 그거는 청탁금지법상의 그 조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위법사항의 여지가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네. 그런 거 없이 그냥 그래요? 종결 선언을 해버렸고 아마 내부에서도 그래서 진통이 컸던 모양이에요. 조사를 이거를 종결하는 거에 대해서 표결을 했는데 김건희 여사 건을 종결하는 건 9대6이었고 윤 대통령의 위법 여부를 네. 따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8대7이었다. 그만큼 권익위 내부에서 보기에도 조사가 충분치 않았다는 것을 방증하는 네.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고요. 결국 이게 이제 검찰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까지도 지금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게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국민권익위가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신뢰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검찰 수사는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쨌거나. 아마 국민권익위의 결과와는 무관하게 검찰 네. 수사가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박원석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사실은요. 지금 주장하는 내용이 모두 맞다고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발을 하거나 또는 처벌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죠. 그러면 이게 이제 대통령이 공무원인 공직자 등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공무원인 대통령이 그 사실을 알고 즉 서울소리에서 보도를 하고 나서 그 사실을 알고 이것을 신고를 했느냐 그리고 반납했느냐 그것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느냐의 문제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권익위원회에서는 대통령이 불소추 특권이 있는데 무슨 조사 대상이냐 해서 끝내버린 사안인데 이게 이제 시간도 경과되고 또 이제 와서 문제가 되니까 이제 와서 쫓기듯이 처리를 하고 나니까 국민들에게 좀 볼썽사나운 결정이다 이런 비판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권익위로서는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과거에 또 권익위, 전현희 권익위원장도 있었고 또 이번에 윤석열 정부의 권익위 다 여야에서 공격을 하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요 대통령 당선을 감옥 가지 않을 유일한 탈출구로 여기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북 송금 유죄를 선고받자 연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는 모습인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 논쟁까지 띄우면서 네. 연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시키고 저격하고 있는데요. 네.
저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게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굉장히 큰 착오라는 거를 좀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특히 헌법 84조를 쟁론하는 거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전제를 네. 갖고서 그걸 얘기하는 건데 네. 그건 오히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는 그 프레임을 더 부각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다가 과연 그게 해석상 뭐 이런저런 그 해석이 있다 할지언정 네. 대통령이 된 현직 대통령을 뭐 재판을 계속해가지고 유죄를 내릴 판사가 현실적으로 있겠어요? 그 법리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현실에서 네. 일어나기 어려운 일인데다가 결국 한동훈에게는 네. 그 반 이재명 2조 심판론밖에 없구나. 지금 보수의 혁신이나 네. 미래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담론과 대안을 내놓고 전당대회에 출마를 해야 될 텐데 또다시 이재명 때리기, 또다시 이재명 저격, 또다시 네. 2조 심판론으로 돌아가는 그거밖에 없구나. 게다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현안에 대해서 입장을 내는 걸 보면 선택적이에요. 최혜병 특검 문제라든지 김건희 특검 문제라든지 이런 전국 현안에 대해서는 대통령 눈치 보면서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예. 결국에는 야당 대표를 저격하는 것만이 한동훈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면 지금 총선 참패 이후에 과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떤 의미에서 보수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굉장히 어리석은 대응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어리석은 대응을 하고 있다. 어떻습니까? 뭐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 이런 생각을 굳히고 내놓는 메시지로서는 가장 효과적인 메시지인 건 틀림이 없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당장에는 국민의힘 지지자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당원을 신경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당원들 사이에서는 사실 이재명 대표가 범죄자인데 왜 저렇게 야당 대표로 떵떵거리면서 이제 뭐 거의 대선 주자를 넘어서서 여의도 대통령이라는 이야기까지 들으니 이 상황이 굉장히 답답하기 이를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당연히 그런 비판을 하고 또 헌법 84조를 거론한 것은 저도 조금 박원석 의원님의 말씀에 비슷한 생각이에요. 어떤 식이죠? 첫째 하나는 네. 설사 네. 이게 법 조문대로는 뭐 소출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지만 재판이 할 수 있다는 학설도 소수인 것 같아요. 대부분은 재판도 못한다는 게 다수인데 이렇게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판사가 나서서 재판을 계속하겠다고 하면 아마 이재명 대표가 정말 대통령이 되면요. 아마 직권남용죄로 구속하려고 달려들걸요. 그리고 민주당은 탄핵하고요. 예. 그리고 더 나가서 조국 수호대처럼 제명 수호대가 나서서 서초동 점거할 텐데 무슨 재판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이것을 그냥 단순히 법조문 갖다 놓고 집행유예 판결 받으면 대통령 선거 다시 해야 된다 이런 논란을 끌고 가서 사실은 국민들이 정말 이재명 대통령 되는구나 이런 생각만 굳히는 효과가 생겨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정도의 그냥 나이브하게 너무 순진하게 대응하는 것은 이 정치적인 판단이나 정치인의 전략적인 사고에서는 굉장히 좀 잘못됐다고 보죠. 저는 그냥 단순히 이재명 대표 공격하는 것까지는 상당히 잘 한다고 보는데 대통령이 된 것을 전제로 어떤 발언을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잘못이라고 봐요. 그것은 총선 때의 전략적 미스를 다시 반복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총선 때의 그 미스를 다시 반복하는 것이라면 이번에 전당대회에 나오는 것 이 자체도 뭐 책임론에서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그것도 굉장히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보고요.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상태에서는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이 잘잘못을 두고 거론하기보다는 이제 전당대회에서 당원들과 국민 여론을 통해서 그 판단을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그 질 정도라면 정치적으로 그 더 이상의 미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이 정도 상황은 자기가 극복해 나가야 되고 극복해서 다음 차기 대선에 나가겠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입장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 단계별로 잘하고 있느냐의 여부는 이제 앞으로 판단이 되겠죠. 한동훈 위원장 주변에 누가 이렇게 조언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국민의힘에 108명의 의원이 있는데요. 그 108명의 의원들 중에 상당수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의 핵심 지지층
여기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외에 대안이 없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 이제 여당이 참패를 했는데 이 총선 참패 이후에 그냥 웬만한 중진을 내세워서 무난한 중진을 내세워서 일종의 이제 관리형 이제 그런 지도 체제로 가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지지층이나 또 국민의힘의 그 의원들이 못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 이재명 대표나 저렇게 압도적인 국회 의석을 가진 민주당에 맞설 수 있는 네. 강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외에 대안이 있겠냐. 이게 이제 잠재적으로 네. 지금 국민의힘 내부와 지지층 사이에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총선에서 저 정도 참패를 했으면 그 총선 지휘를 맡았던 분이 한동안 정치적 휴지기를 갖는 게 그동안의 정치 문법이었는데 그럴 여유가 없는 거예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기에. 예. 마땅한 카드가 없다 보니까 대통령실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별로 그렇게 서로 그 원만한 기류가 아닌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네. 국민의힘의 지지층이나 국민의힘 내부 입장에서는 뭐 그런 거 저런 거 따질 지금 상황이 아니다. 어쨌든 우리 쪽에서 제일 센 선수를 불러내서 네. 이 상황을 대처하게 해야 된다. 예. 이게 결국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불러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의혹에 대해서 본격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검사 출신이시니까요. 또 형사 1부에서 2부로 재배당을 하면서 수사에 착수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김 여사의 출장 경위와 대통령 전용기 이용 등 이 관련 비용 적절하게 사용했다고 보십니까? 근데 이게 적절하게 사용했는지 여부는 이제 앞으로 예. 국회에서 뭐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통해서 예. 밝힌다면 모를까. 검찰에서는 아무리 밝히더라도 네. 낭비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국고손실죄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요? 제가 결론 내리시는 겁니까? 예, 제가 이제 횡령죄 참 국고손실죄로 재판을 받아서 네. 무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예. 그때 기소한 분이 한동훈 차장검사였죠. 그래서 국고손실죄 법리에 대해서 잘 아는데 이게 국고손실죄에 해당되기가 어려워요. 단순히 낭비했다, 뭐 많이 썼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국고손실죄가 되지 않거든요. 이거는 예산 전용 아닙니까? 불법 전용인지 아닌지 따져봐야 되는데 저는 불법 전용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사후적으로라도 충분히 그 법적 절차를 갖추었다고 보고요. 갖추었을 거라고 보고요. 더 나가서 김정숙 여사는 회계 담당 공무원이 아니라서 국고손실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하여튼 뭐 복잡한데 결론은 이런 것을 단순히 그냥 그 검찰에 넘겨서 막 수사를 하면 뚝딱 좋은 결과가 나올 거다 생각해서 나중에 무혐의 처분이 되면요. 도리어 처음 시작하지 않은 것만 못한 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점에 대해서 예.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도 밝혀내기가 어려울 거고 이것은 오히려 국회에서 예. 여당 의원들이 자료를 충분히 확인을 해서 확보를 하고 해서 이제 정치적으로 공격을 하는 것이 좋고 어제 일각에서 대한항공에 기내식 비용을 많이 줘서 그걸 리베이트를 받았을 거다 이런 문제 제기하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거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네, 일각에서 지금 제기되는 문제들 배현진 의원은 뭐 서류까지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뭐 문체부라든지 뭐 일정이라든지 변경된 걸 보여주면서 국민의 세금을 전용한 건 꼭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거는 문제죠. 문제인데 저는 다만 그것이 횡령죄의 특별법인 국고손실죄에 해당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어려울 거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나중에 검찰에서 어쩔 수 없이 무혐의 처분을 하고 나면 이게 뭐가 되냐. 아니 뭐 결론이 안 났으니까 수사 시작을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저도 김 의원님하고 같은 얘기인데요. 네. 야당이 국회에서 국정감사 업무 보고 등등을 통해서 저거를 비판하고 정치 쟁점화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네. 저거를 검찰로 가가지고 뭔가 이게 수사에서 처벌하는 그런 사법적 결과를 얻겠다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래요? 아니 김정숙 여사가 공무원이 아니에요. 뭘로 처벌을 합니까?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그리고 이제 국고손실죄 법리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검찰도 아마 고발이 됐기 때문에 고발 사건을 처리해야 되니까 하겠지만 저는 무혐의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제 정당성을 김정숙 여사나 문재인 대통령한테 주는 거고 더 문제는 뭐냐면
저걸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시선은 어디로 가냐면 현 정부의 네. 그 대통령 해외 순방 예산도 한번 까보자. 아니 그런 데다가 예. 글로 가죠. 왜냐하면 그건 지난 정부고 지금은 현 정부고 현 정부 해외 순방에는 논란이 없었습니까? 김건희 여사 가가지고 명품샵 쇼핑하고 뭐 대통령은 재벌들하고 술자리 갔고 그 돈은 어디서 썼는지 무죄가 됐다고 다 열어보자라고 오히려 이제 국민들의 그런 시선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저게 자칫하면 일종의 이제 자폭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거예요. 하여튼 뭐 무혐의가 됐다는 아니고 저는 다만 하더라도. 정치적인 사건을 자꾸 고발을 해서 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저 별 효과가 없으면 도리어 하지 않은 것만 못하다는 거고 그러나 이것은 문제는 마무리해야 돼요. 이 김정숙 여사 문제는 국회에서 계속 따져서 이 부당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문제를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어디까지 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는 국민들이 또 판단하실 것 같고요. 조금 전 8시 26분쯤 전북 부안군 행안면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 중 규모가 가장 크다고 합니다. 지진 발생 인근 지역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 김재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